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 고맙습니다. 세미나장에서 만난 많은 대표님들, 그리고 컨설팅을 요청해 주셔서 컨설팅을 상담받고 실행한 이후에 감사의 표시를 해오신 많은 대표님들, 저에게는 23년은 한마디로 고맙습니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에 또 많은 반응 보여주시고 또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여러 면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4년에는 우리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소원 성취하시고 바라는 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승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개인으로 취득하는 게 좋은지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문의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으로 취득했을 때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또 좋지 않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규모가 좀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승계했을 때 증여세에 납부할 재원이 없거든요. 이럴 때 분할해서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분할 증여를 할 때 건물과 토지분이 있다 그러면 토지부터 해야 되는지 또 건물부터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개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법인 전환을 해서 승계하는 게 좋은지 또는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승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시지가로 보충적 평가인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증여 신고를 한 이후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시 국세청의 직권으로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액으로 과세된 사례가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과 국세청과 법률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1심에서 대표님들이 승소한 사례를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고등법원에서 또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그동안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팔로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활용 가능한 부동산 승계 전략 실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신규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하는 게 좋은지, 또 규모가 있는 부동산은 건물보다 토지부터 먼저 증여하는 게 유리한지, 또 개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 전환을 통해서 승계하는 게 유리한지, 또 법인 활용이 낫다고 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법인 활용이 나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또 국세청에서 대응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 중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효율적
승계는 이제 절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또는 증여세율이 가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할 때 부동산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체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신규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취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승계 방법은 기존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막대한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충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부동산 취득하고 난 이후에 자산 가치가 대폭적으로 상승해서 세금을 부담할 재원이 자녀 세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시점부터 명의자를 법인으로 설정하고 향후 부동산을 승계받을 자녀를 손자녀 주주로 구성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면밀히 세무 검토 후에 부동산을 법인으로 취득한다면 향후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부터 걱정거리를 상당량 덜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와 이제 며느리, 손자가 2명이 있는 경우에 이 4인을 주주로 해서 손자녀 법인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자녀 4명의 주주니까 25%씩 각 지분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대표님이 손자녀 법인에 무상으로 80억을 대여해서 이 80억을 재원으로 해서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손자녀가 직접 개인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고 또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뿐만 아니라 재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량 세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법인으로 빌려줌으로 인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효과가 있는데요. 대표님이 직접 자산을 계속 늘려봐야 80억 현금성 자산을 계속 운영해봐야 대표님 자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추후에 상속세, 증여세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대표님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억제를 하고 이 자녀 세대에서 자산이 늘어나게끔 유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법인,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서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기 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방식인데요. 무상대여 80억을 이제 줬을 때 현금으로 무상으로 대여한 부분에 대한 세무 리스크가 없는지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80억 원에 대한 무상 대여 시 주주인 손자녀들이 이제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한 내용이 지금 이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무상 대여 과정에서 자녀 1인당 발생되는 증여 의제 이익이 이제 9,2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200만 원의 증여 의제 이익이 발생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 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주에게 기속이 되고 향후 부동산 또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도 주주인 손자녀들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손자녀가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80억을 이렇게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난 이후에요, 원래는 이제 시가 적정이자 4.6%를 적용해서 3억 6,8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요. 대표님께 법인에서 3억 6,800만 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무이자로 해줬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3억 6,800에 대해서 이익을 그만큼 본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 얻은 이익은 3억 6,800만 원이 되고요. 법인세는 납부한 세액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급한 돈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증여의제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요. 상증법 45조의 5에 의하면 증여의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800만 원만큼 주주들이 이제 이익을 본 겁니다. 그래서 1인당 25%씩 계산하니까 9,200만 원만큼 이익을 주주, 손자녀가 각각 본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여부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님 실제로 돈, 현금성 자산 80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법인에서 취득하고 법인에서 형성되는 자산은 곧 바로 주주들의 돈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만일에 이러한 솔루션을 가져가지 않고 80억을 가지고 대표님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부동산 가격이 80억 원이 아니라 100억, 150억, 200억이 갔을 때는 거기에 따라가는 세금을 부담해야 될 자녀 부담이 높다. 그렇지만 법인에서 80억을 취득했으면 법인에서 추후에 매각을 했을 때 100억, 150억, 200억이 가더라도 증여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건물보다는 토지를 먼저 이제 증여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규모가 큰 부동산은 증여세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증여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좀 규모를 줄여서 분납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토지를 먼저 이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규모가 커서 건물과 토지 모두 증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증여하고자 한다면 이제 토지를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노후화가 되지만 토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보다는 토지의 가치 상승폭이 더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에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건물보다 토지의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부동산의 경우 이제 법인 전환을 이제 무조건 다 하라고 하는데요. 개인 부동산 같은 경우 법인 전환을 통해서 승계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또는 개인 부동산 그 자체로 증여하거나 해서 승계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동산은 법인 전환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법인 전환을 통해서 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개인 부동산의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이제 합산돼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이때 이제 45% 세율이 최고 적용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최고 25%, 임대법인의 이제 경우 보통 19%가 적용이 되는데요.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주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승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조삼모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법인 주식으로 승계할 경우 이에 따른 세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법인 전환 과정과 개인 부동산과 법인 주식의 세법상 평가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물 출자라든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보통 법인 설립 시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다시 말하면 자산에서 부채 그 이상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하는 포괄양수도 방식보다는 설립 이제 자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불입해서 현금 지출이 없는 현물 출자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가 금액으로 현물 출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이 시세를 반영한 가액이 되는데요. 법인 주식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세법상 비상장 법인 평가 방식에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해서 증여 재산가액을 정해야 하는데, 보통 법인의 주식 가치는 임대 수익률이 높지 않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되는데요. 법인 전환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또 순자산 가치로만 또 평가합니다. 그래 따라서 법인 전환 과정에서 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상속 전략은 부동산의 이치라든지 미래 전망, 임대료 수준, 증여자 연령, 수증자의 자금 출처, 부동산 외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증여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승계에 앞서서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재무 전문가와 의견을 들어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승계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승계 전략 중에 이제 법인을 활용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대표님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아니라 자녀 법인에게 이제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경우는 자녀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각각 안분해서 비례 35%, 35%, 3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대표님이 가진 부동산을 바로 자녀에 직접 증여를 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직접 납세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증여세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자금 출처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활용하면 법인에서는 자산 수중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세하고 취득세를 납세합니다. 법인에서. 이때 법인에서는 이제 자산 수중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이익이 생긴 만큼 지분율만큼 이익을 본 걸로 해서 증여 의제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하고 법인세하고 합쳐서 직접 증여받을 때와 비교했을 때 직접 증여했을 때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령 자녀가 직접 받았을 때 증여세를 10억을 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법인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 법인에서 법인세로 2억을 내줬다 그러면 10억을 자녀는 내야 되는데 원래 2억을 빼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담해야 될 증여세가 줄어든다. 법인하고 분담해서 증여세를 납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는 그러면 여기 법인세 납부할 돈과 취득세 납세할 돈이 필요한데요. 이 돈이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님이 현금성 자산을 가수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가수금을 활용해서 법인세와 취득세를 납세할 수 있고요. 이 자녀 법인에서는 이제 임대료가 자녀 법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자녀 법인에 들어온 임대료를 가지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는 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지 않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배당을 받아서 자녀들이 그 돈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증여세도 내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만일에 이 법인 부동산이 법인으로 주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이 대표적인 부동산이 미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가격은 100억인데 100억의 증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미래에 130억, 15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이 갔을 때 그 증가분은 자녀 법인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증가분에 대한 혜택은 법인이 받기 때문에 바로 주주가 혜택을 본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만일에 대표님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이 미래에 300억, 상속 시점에 400억, 500억 갔다 그러면 그
300억, 400억, 50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자녀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해서 미래에 증여세, 상속세 납부할 것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로 보시면 이제 증여세를 원래 수증자 자녀가 내야 되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주게 되면 이 증여세를 분담해서 낸다. 법인세와 증여세를 분담해서 낸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또 현금성 자산을 법인에 넣어줘서 그 가수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거나 또 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서 법인 활용을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에 관해서 1심 판결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팔로우를 좀 해보면은요, 2심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감정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거친 감정가액의 시가가 적정한 여부에 대해서는 국패가 나왔는데요. 이 국패가 나왔다는 의미는 사장님이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를 이제 소급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5월 30일 날 평가 기준으로 돼서 증여 신고를 했는데 법정 결정 시한인 이제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5월에 평가 기준인데 신고하거나 8월에 신고를 했는데 그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액을 적용해서 다시 과세를 했는데요. 대표님은 이제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거죠. 여기 판결문에 의하면 소급해서 감정 시기를 정한 거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격 부동산이라면 5월달 부동산 시세와 11월의 부동산 시세는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이 하지 않는다. 똑같다. 5월달과 11월달의 평가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국세청에서 입증해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를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법에가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여기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이제 한정을 했는데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이 고등법원 내용도 이제 판결이 사장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인데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기간 내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지금 현재 나온 내용들이 국세청이 승소한 사례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또 납세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평가 시가가 적법하다는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 또 행정법원에서 또 보면 11월 달에 나온 내용도 보면 적법하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국가가 또 이제 패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는 과세관청이 상속 개시일이 아닌
임의날을 가격 산정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얻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또 다른 또 국가가 또 패소한 내용도 보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수 많은 숫자가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납세자, 대표님들이 또 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심 판결은 많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2심 판결이 나와 있는 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하나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납세자가 승소를 하고 국세청이 패소를 했다. 그래서 이 국세청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업은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 감정가액으로 시가 적법이 국세청에서 이제 패소를 하니까요. 국세청에서 사무처리 규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2023년 7월 3일자로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좀 명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명확화시켰냐면요. 보충적 평가액과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보여지는 가액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 이상 갭이 나는 경우를 선정 대상을 삼아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건데요. 그러면 차이가 10억 이상인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냐 하면요. 대상 선정을 위해서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국세청에서 의뢰를 해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나온 결과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을 가지고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감정평가 사업에 따라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또는 10% 이상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떠한 부동산에 대해서 하느냐?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상속이라든지 증여가 일어나는 자산에 대해서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소득세법 94조 1항에 따라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회 같은 경우도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주식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도 주식 평가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를 해서 공시가로 적용해서 주식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내고 또는 상속세를 내면 추후에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통해서 세금을 추가로 더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고 비주거용 부동산, 법인의 경우는 부동산 보유 비중이 50% 이상 법인의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법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 깊게 주식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서 공시가를 통해서 주식 승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할 건지 공시가로 갈 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세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감정가액을 적용받지 않고 공시가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법인 주식 평가 방법을 솔루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대표님이 계시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컨설팅 로드맵을 정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직권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납세자, 즉 사장 대표님 납세자들에게 이렇게 문서가 갑니다.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해서요. 이런 이제 직권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 물건지는 건물과 토지, 서울에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가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통지서가 가게 됩니다. 이 국세청에서 이제 이렇게 발송을 해서,
절차에 따른 이렇게 첨부 자료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감정평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추가되는 세액이 나왔을 때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때는 이때 가산세는 없다.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가액으로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가 된다. 감정평가 비용은 또 국세청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차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이 납세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떤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보시면 부동산 승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영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승계 내용 이외에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이제 있는 회사, 대여금 있는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인 건데요. 경정 청구를 이제 했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과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있었는데요. 당좌대출 이자율로 이렇게 적용하다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더 유리한 걸로 이제 바꿨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법인세, 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한번 가지금 이자에 대한 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로 정했으면 의무적으로 3년을 해야 되고, 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한번 정해서 3년 의무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가지금 있는 회사들은 결산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가지금 이자율 적용을 지금 3년간 해왔다 그러면 올해 결산할 때 3년 지났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 당좌대출 이자율로 갈 것인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갈 것인지를 회사 내부 상황을 잘 체크하셔서 잘 정해야 된다. 여기서 자칫 체크하지 않고 그냥 편리할 대로 예를 들면 당좌대출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또 적용해버리면 앞으로 3년간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